아빠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낡은 종이봉투에서 떨어진 편지 한 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부도 후 세상에서 사라진 전 회장 강민호는 6평 원룸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앞엔 10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전처 유진. 그녀는 차갑게 말했죠. 이게 내 딸이 너 기다리면서 쓴 편지야. 봉투 안에는 학예회, 생일 케이크, 놀이공원을 기다리던 아이의 손글씨가 가득했고 민호의 머릿속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은이의 생일날 건넨 나무 상자 속 편지들,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유진에게 쓴 편지 한 장까지. 이 편지들은 왜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시 가족을 부르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선 태성건설 본사 42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 강민호가 검은 정장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조 원 규모의 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민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 한쪽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치인들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태성건설이 국내 1위 건설사가 되는 거야.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때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바빠. 검찰에서 정치권 로비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문 쪽을 힐끔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김 과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프로젝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며 김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층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55세의 나이답지 않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에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평소와는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20년간 함께 일해온 박상무 전무는 얼굴을 들지도 못했죠. 민호가 회장석에 앉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봐. 회계 담당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어제 저녁 정치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손을 뗀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민호가 박상무를 쏘아봤습니다. 믿었다고? 3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냥 믿음으로 진행했다는 거야? 회장님께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회계이사의 말에 이사회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개인 재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법정 관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모든 담보가 설정되어 있잖아. 이사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상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책임져?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인생을 돌려줄 거야?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각자 알아서 처리해.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민호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이혼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유진이 서류에 서명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지은이는 당시 12살이었죠. 당신은 정말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지은이 생일도 잊어버리고 부모님 기일에도 안 오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 후에도 민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더욱 몰두하며 가족을 잊으려 했죠. 성공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그랬죠. 민호가 회장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네가 옳았어. 나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나 봐. 그날 저녁 뉴스에서 태성건설 부도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청담동 저택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태성건설 강민호 회장의 개인 재산 3천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호가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위스키 잔도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다음날 새벽 6시 법원 집행관들이 청담동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가압류 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00평짜리 저택의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민호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기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유진과 12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사진 속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행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민호가 침실로 가서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지은이 어릴 적 사진 한 장도 함께 넣었죠.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구로구 개봉동으로 가주세요. 원룸 있는데 아무 곳이나요? 원룸이요? 네, 월세 30만 원 정도로요.
택시 안에서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의 번호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누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꼴로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어. 구로구의 허름한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200, 월세 30입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방 안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과 부엌이 함께 있었죠. 작은 창문으로는 공장 굴뚝만 보였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0평 저택에서 6평 원룸으로.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날 밤 민호는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대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건축학과에서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시절. 모든 사람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던 순수한 꿈. 언제부터 그 꿈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었을까요? 가족보다 사업을 우선시했던 지난 세월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꺼진 어둠 속에서 유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포기할래. 민호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시계 대신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를 깨웠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턱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거칠어져 있었죠. 오늘도 힘내자. 민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시가 되자 민호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로구 건설 현장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새벽 버스 안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득했죠. 현장 사무소 앞에서 인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호도 그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철근 운반할 사람 10명. 하루 8만 원. 민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소장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돼? 55살입니다. 철근 운반은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안전모 받아. 민호가 안전모를 받아 쓰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20대 젊은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옆에서 일하던 김형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구로에서 왔습니다. 일해보신 적 있어요?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철근은 꽤 무겁거든요. 민호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근 한 다발이 50kg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평생 이런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처음에는 다른 인부들을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3, 4, 5 모여서 담소를 나눴지만 민호는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성건설 관련 기사가 아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직원 2,000명 집단 해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30년씩 함께 일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계속 철근을 날랐습니다. 오후 3시쯤 민호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민호가 철근을 놓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김형이 급히 달려와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그늘로 가서 좀 쉬세요. 다른 인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민호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며 물을 건넸습니다. 형님,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김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돼요. 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돈은 일한 만큼 드릴게요. 민호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180에 120이에요.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오늘 처음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고요?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무리한 일은 당분간 피하세요. 선생님,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 나르는 일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무리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약국에서 산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우수교사 시상식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컵라면을 내려놓고 TV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유진의 모습이었죠. 화면 속 유진은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교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5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 딸이 잘 자라줘서 힘이 났어요. 따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서울대 심리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랐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민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학과 소개 페이지에 학생들의 활동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은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2살이 된 지은이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아름답게 자라 있었죠. 민호가 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날 밤 민호는 지은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아빠야, 오랜만이다. 네가 서울대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보낸다고 딸이 받을까요? 민호가 편지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지를 꺼내 다시 썼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격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호가 편지를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민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곳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나 유진이야.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유진이 민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야윈 얼굴, 구겨진 옷, 초췌한 모습. 10년 전 당당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어서 와. 민호가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진이 원룸 안을 둘러봤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곰팡이 낀 벽, 낡은 가구들. 청담동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앉아. 민호가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성건설 부도 뉴스를 봤어. 이거 줄까 해서 왔어.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민호가 봉투를 열자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쓴 글씨로 된 편지들이었죠.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호가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지은이가 7살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왜 집에 안 와요? 지은이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아빠도 지은이 보고 싶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편지도 펼쳐봤습니다. 아빠, 오늘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왔는데 우리 아빠만 안 왔어요. 아빠가 와주면 좋겠어요. 민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14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학예회 때문에 전화했어. 민호는 회사 접대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사업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학예회?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야. 꼭 와야 해. 지은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민호가 다이어리를 펼쳐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부산 프로젝트 관련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안 돼. 부산건 때문에 회의가 있어. 당신이 꼭 가야 해? 아니면 회의를 다른 날로 옮기면 안 돼?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3천억짜리 프로젝트야. 그래도 지은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아? 누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야?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연하지. 지은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보다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태성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유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당신한테는 회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뭔 소리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지은이 생일도 잊어버리고 부모님 기일에도 안 오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서 지은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하는 것도 힘들어.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유진이 말을 막혔습니다. 민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놓치면 태성건설 미래가 없어. 그럼 우리 가족 미래는?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짜증나. 왜 이해를 못하지? 결국 민호는 지은이 학예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산에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민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현재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빠, 오늘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왔는데 우리 아빠만 안 왔어요. 민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받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9살이 됐어요. 생일 케이크도 혼자 불었어요.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9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아침에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 생일이야. 일찍 들어와. 알겠어. 민호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민호는 늦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가 있었거든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다 타버린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유진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11시까지 기다렸어.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중요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 중국 쪽 투자건이야. 이거 성사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져. 유진이 설거지 그릇을 3개 놓았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또 그 소리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정작 가족과는 시간을 안 보내잖아.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돈 없으면 지은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지은이는 돈보다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몇 년만 참아. 회사 키워놓으면 그때 가족한테 시간 낼게. 몇 년만 참으라고? 벌써 몇 년째 그 소리야.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들어. 민호가 현재로 돌아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지은이는 있었지만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밤에 울어요. 아빠가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가요? 지은이가 나쁜 일을 해서 그런가요? 아빠, 미안해요. 민호가 그 편지를 읽고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민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참하게 울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10년간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내가 잘못했어. 사업만 생각하고 가족을 소홀히 했어.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유진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늦었어.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 유진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응, 서울대 다닌다는 소식 들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유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심리학을 전공해.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해. 그래, 우리 지은이가 그렇게 컸구나. 네가 없어도 잘 자랐어. 유진의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 유진이 한참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당신 얘기를 하긴 해.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 어릴 때는 아빠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유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미안해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지은이한테만은 안 좋은 아빠로 남지는 마. 유진아, 잠깐만. 유진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뭐? 왜 지금 이 편지들을 가져왔어?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줘야 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지은이가 이 편지들을 보고 아빠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 그 시간들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민호가 편지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유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돈 잃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한 걸 깨달으면 뭐해. 이미 늦었어.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민호가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아빠가 없는 가족 그림. 그 옆에 아빠가 오면 그려 넣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민호는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은이의 성장 과정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간의 빈 시간을 어떻게 편지 몇 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호가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해. 지은이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의 방문 이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혈압 때문에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김형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좋은 일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야? 제 아는 분이 대형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택시기사? 네, 회사 차량이니까 따로 차 살 필요도 없고요. 하루 12시간 일하면 월 20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정말이야? 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민호가 택시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장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몇 살이세요? 55살입니다. 운전은 오래 하셨어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사장이 민호의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특이하네요.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데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사장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새벽 6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택시를 받아 하루 12시간씩 운전했죠.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30년간 운전기사가 몰아주는 차만 타다가 직접 서울 전체를 운전하니 어색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열심히 익혔습니다. 승객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다양한 승객들을 태우며 민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출근족, 야근하는 직장인, 술에 취한 사람들. 민호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택시 기사하기 힘들죠? 한 승객이 동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회장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승객을 내려준 후였습니다. 다음 손님을 찾아 캠퍼스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죠. 지은이가 이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민호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서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진이 말했던 대로 지은이가 서울대 심리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넘게 지나서 딸을 알아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여학생이 택시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홍대 입구역까지 가주세요. 민호가 백미러로 승객을 확인했습니다. 22살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학생이었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대학생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 학생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첫 번째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민호가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책 표지에 상담 심리학 개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학생이구나. 민호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에서 멈춰섰을 때 그 학생이 책을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번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23학번 강지은.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강지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였습니다. 백미러로 지은이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12살 소녀였던 딸이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을 닮아 아름답게 자라 있었죠. 지은이가 책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죠.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신호등이 바뀌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최대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딸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 신호에서 기다리는 중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많이 피곤하세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운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택시 기사님들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은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몸 챙기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심리학 전공이에요.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요.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 좋은 꿈이네요.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세요? 가족 상담에 특히 관심이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민호가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딸의 꿈이 자신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일이었거든요. 가족 화해라니. 지은아. 민호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가족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가족이 헤어지면 모두가 아프잖아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헤어지면 자기 탓인 줄 알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호가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려주고 싶고요. 홍대 입구역이 가까워오자 민호의 마음이 아쉬워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아, 벌써 다 왔네요. 지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요금 1만 5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지은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꿈을 응원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민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상담사가 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말씀에 힘이 나네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지은이가 택시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지하철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봤죠. 그날 밤 민호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와의 짧은 만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었어. 강지은. 민호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기존에 쓴 내용에 몇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가족을 화해시키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내 꿈을 아빠가 응원할게. 하지만 이번에도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연락하겠어? 민호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진정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야만 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이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꼭 당당하고 떳떳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한편 그 시각 유진은 지은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딸의 모습이 신경 쓰였죠. 지은아,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지은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유진이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진이 옛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소개팅이요? 응, 나는 교대 다니고 내 아빠는 서울대 건축학과 다닐 때였어.
지은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서울대 나오셨구나. 그렇지. 내 아빠는 건축가가 꿈이었거든. 모든 사람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럼 순수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그렇지. 대학생 때는 정말 순수했어. 가정적이기도 하고. 그럼 왜 우리를 떠났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 점점 돈과 권력에만 관심을 갖게 됐거든. 지은이가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엄마, 혹시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유진이 몇 주 전 원룸에서 본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모습, 오열하던 모습. 왜 그런 생각을 해? 심리학에서 배운 건데 큰 실패 후에 우울증이나 자괴감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올 수 있고요. 유진이 딸의 성숙한 분석에 놀랐습니다. 아빠도 한때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든 걸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음 날 지은이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가족 치료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죠. 논문 내용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이 양쪽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었거든요. 가족 체계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전체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은이가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는 상담 심리학과 선배 민지와 만났습니다. 선배,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가족 문제가 많나요? 응, 정말 많아. 특히 부모 자식 간 갈등이 제일 흔해. 그런 경우에 화해가 가능해요? 민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가족 체계 이론에서 보면 용서와 화해는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야. 정말이요? 응. 특히 상처받은 당사자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면 관계 회복이 빨라져. 지은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봐야 해. 그날 밤 지은이는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는 인터넷에서 태성건설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태성건설 강민호 회장 개인 재산 가압류, 정치권 로비 실패로 3조 원 손실, 태성건설 직원 2,000명 집단 해고. 기사들을 읽으며 지은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니. 아빠도 정말 힘들 거야. 지은이는 대학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가족의 연락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가족이요? 어떤 상황인가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 가족 연락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지은이가 학생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가족 화해를 위해서 아버지 연락처가 필요해요. 담당자가 도움을 줬습니다. 강민호 씨 휴대폰 번호 찾았어요. 현재 사용 중인 번호예요. 지은이가 종이에 적힌 번호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어느 날 밤 지은이는 상담 심리학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화의 사례 연구라는 주제였죠. 과제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죠. 지은이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야 해.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끊어버렸죠. 문자부터 보내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너무 딱딱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고쳤었죠. 아빠, 저 지은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썼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연락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호가 있는 원룸에서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죠. 발신자가 모르는 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나한테 연락을?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자 내용을 제대로 읽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아빠,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민호가 문자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30분이나 걸려서 겨우 답장을 보냈죠.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언제든지 괜찮다. 네가 편한 시간에 만나자. 곧바로 지은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만나요.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호가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민호가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일 꼭 만나자.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이는 각자 다른 곳에서 내일의 재회를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의 만남.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은이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빠를 만나겠구나. 민호는 원룸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민호는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일찍 나와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10년 동안 못 본 아빠를 용서해 줄까? 민호는 아침에 머리도 단정하게 했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었죠.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택시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은이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얼굴, 차분한 걸음걸이. 지은이도 멀리서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많이 변한 모습에 잠깐 멈칫했죠. 야윈 얼굴, 수척한 몸, 낡은 옷. 10년 전 당당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녀 사이였습니다. 앉을까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와 지은이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이쁘게 잘 자라주었구나.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네가 자라는 동안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뭐든지 물어봐. 아빠가 다 대답할게.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해졌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지은이가 더 물었습니다. 왜 용기가 안 나셨어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럼 내가 다시 나타나서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어려워졌어. 뭔 얼굴로 연락하겠니? 지은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가 자라는 모습도 못 보고. 두 사람이 천천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물에 반짝거렸죠. 아빠 엄마한테 들었는데 원래 건축가가 꿈이었다면서요? 맞아. 젊은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이었어요? 민호가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었어. 좋은 집을 많이 지어서 말이야. 멋진 꿈이었네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됐어. 꿈도 잊어버리고. 저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요. 지은이의 말에 민호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 이제야 알겠어. 너희가 원한 건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였는데. 맞아요. 저는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민호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딸의 소박한 꿈조차 들어주지 못한 자신이 미웠거든요. 지은아,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가 어릴 때 함께 못 보낸 시간들.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지은이가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압박감? 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컸을 수도 있고요. 민호가 딸의 성숙한 분석에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이었어. 아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지은이의 이해하려는 태도에 민호가 감동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니?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힘들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가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빠, 지금은 뭘 하세요? 택시 운전해. 하루 12시간씩?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 기사세요? 응. 이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보람을 느껴. 내 힘으로 정직하게 버는 돈이니까. 그런데 아빠,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를? 네, 서울대에서 홍대까지요. 기사님이 저한테 꿈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그 기사님이 특별하셨나 봐. 네,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족 상담사가 되라고 응원까지 해주셨거든요. 민호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제가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응, 엄마한테 들었어. 상담사가 되고 싶다면서?
네, 특히 가족 상담에 관심이 있어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가족 상담? 네,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일을 왜 하고 싶어? 지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경험 때문이에요. 가족이 헤어지면 모두가 아프잖아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은아, 미안해. 괜찮아요.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지은이의 긍정적인 태도에 민호가 감동했습니다. 아빠도 내 꿈을 응원해.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가 되어. 정말요? 물론이지.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죠. 아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택시 운전하면서 성실하게 살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빠, 저는 아빠가 다시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꿈? 네, 건축가는 아니더라도 아빠만의 새로운 꿈 말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민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벌써 저녁 6시가 되었죠. 아빠, 저 기숙사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 늦으면 안 되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민호는 딸과의 시간이 아쉬웠죠. 아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 이런 아빠인데.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니까요. 민호가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엄마한테도 아빠와 만난다고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연애할 때 보낸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엄마가 편지들을 보관한 것 자체가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민호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10년 만에 느끼는 딸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아빠도 건강하세요. 택시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지은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그날 밤 민호는 원룸에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죠. 지은아, 오늘 만나줘서 고마웠어. 네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천천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 이번에도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많이 가벼워졌죠. 딸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제안해줬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천천히 변해갈게. 지은이가 기숙사에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와 만났어요. 유진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빠한테 연락해서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유진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죠. 지은아,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니?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너무 궁금했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던?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정말 진심으로.
지은이가 어제 만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해지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요. 유진이 몇 주 전 원룸에서 본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해 있었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잘 모르겠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엄마도 아빠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나를? 네, 저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유진이 망설였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네, 셋이서 함께 만나면 어떨까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엄마가 정말 괜찮다고 하셨니? 처음에는 망설이셨는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어디서 만날까? 조용한 카페는 어때요? 공공장소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강남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민호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유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씻고 가장 나은 옷을 입었죠. 오후 3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요. 민호가 지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분 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도 민호의 많이 변한 모습에 놀랐죠. 안녕, 유진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유진이 짧게 대답하고 지은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이혼할 때도 그 후에도 연락 안 한 것도.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너 혼자 지은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미안해. 유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고생을 인정해 주니까요. 정말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라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유진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지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었어. 당연하지 않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민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유진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 아빠, 지금은 뭘 하고 있어? 택시 운전하고 있어. 택시 운전? 유진이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었던 민호가 택시 운전을 한다니. 회사가 부도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내 힘으로 정직하게 버는 돈이니까. 유진이 민호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이끌어주기도 했고요. 아빠,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일단은 택시 운전을 계속할 거야.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중고품 매장 같은 거. 유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고품 매장? 응, 규모는 작겠지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비상금을 조금 남겨뒀어. 정말 마지막에 숨겨둔 돈이 있거든.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금? 응, 회사 부도날 때 개인 통장에 있던 돈 중에 일부를 미리 빼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 정도야. 원래는 더 있었는데 지금까지 생활비로 쓰다 보니 이것만 남았어.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까지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돈으로 작은 매장이라도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 유진이 민호의 각오를 느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유진이 처음으로 민호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생각보다 잘 진행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은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나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호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 지은이 때문이야. 그래도 고마워. 그 후로 한 달 동안 세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나중에는 공원이나 식당에서도 만났죠. 만날 때마다 민호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번 돈으로 산 소박한 선물들이었죠. 지은이에게는 심리학 관련 책을, 유진에게는 꽃을 사왔습니다. 이런 건 안 사와도 돼. 유진이 말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로에 작은 중고품 매장을 열 예정이야. 정말요? 지은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새 출발 중고샵이라고 이름 지었어. 좋은 이름이네. 유진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달 동안 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야. 민호의 변화한 모습에 유진이 감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사과 편지들과 새로 쓴 편지들이었죠. 지은아, 생일 축하해. 민호가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지은이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유진도 편지 내용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유진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죠. 민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정말?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기회를 줘서. 그날 밤 민호는 원룸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족을 되찾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민호의 새 출발 중고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15평 매장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유진과 지은이도 개업일에 축하하러 왔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지은이가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민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장에는 가전제품, 가구, 책, 옷가지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하나씩 수리하고 청소한 물건들이었죠.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네. 유진이 감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물건을 드리고 싶어서. 민호의 성실한 모습에 유진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매장 운영이 안정되어 가고 유진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식사를 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민호가 매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인근 상인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옮겨졌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유진과 지은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상태예요? 유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위치와 크기를 보면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지은이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뇌종양이요? CT 촬영 결과 뇌에 종양이 있고 크기가 꽤 큽니다. 늦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유진이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유진과 지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은아.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종양이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민호가 수술비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수술하지 말자. 그 돈이면 지은이 대학 등록금 몇 년치인데.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받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약물 치료로도 될 수 있잖아. 민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수술 받아야 해. 유진아, 돈이 문제야. 돈은 내가 해결할게. 네가 어떻게? 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적금이랑 대출 받으면 돼.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 그럴 수는 없어. 민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유진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술 받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은 없어. 지은이도 아빠가 필요해.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수술 받으세요. 민호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 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 유진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진행해 주세요. 유진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수술 전날 밤 민호가 유진과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감사하다는 말이야. 이런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유진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6시간에 걸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과 지은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하지만 유진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후 4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정말요? 지은이가 기뻐했습니다. 네, 회복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과 지은이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집중치료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민호를 보고 유진과 지은이가 안도했죠. 아빠,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이네. 너희가 걱정했을 텐데.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수술비 때문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세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진과 지은이가 교대로 간병을 했고 민호는 그런 가족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2주 후 민호가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사고를? 민호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가 약하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민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유진이 딸을 달랬습니다. 지은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죠. 민호와 지은이가 나란히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두 사람을 모두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우리 가족이니까. 유진의 말에 민호가 감동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함께 이겨내는 게 당연하지. 2달 후 민호와 지은이 모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바닷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 세 사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뭐예요, 아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지은이가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유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펜션에서 유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이 담긴 편지였죠. 유진아,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너희를 위해 살겠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석양이 바다 수평선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민호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평화로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닌 가족의 사랑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이 민호가 마침내 깨달은 인생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로 말이죠. 하지만 민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쌓아 올린 성과가 아니라 끝내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때는 편지 한 장을 쓸 용기조차 없었던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상처를 키웠지만 결국 먼저 손을 내민 딸, 그리고 너무 늦은 사과 앞에서도 가족을 선택한 한 사람의 결단. 이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하지 못한 말, 보내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